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자서전 쓰기 7080 들풀인생 들꽃 당신 프로그램을 맡아서 영상을 연재하고 있는 시인 시낭송가 김난주입니다. 오늘 저는 세 사람의 자서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분은 벤자민 프랭클린이고요. 또 한 사람은 헬렌 켈러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분들이죠.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의 이야기도 곁들여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야기를 담은 치유시집 상처와 문예를 펴낸 시로 읽는 자서전의 저자 바로 시인 김난주입니다. 저예요.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자서전 쓰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 같은 이 좋은 예감은 뭘까요? 자, 제일 먼저 벤자민 프랭클린을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랭클린은 사업가이자 정치가 그리고 과학자, 사회개혁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났고요. 1706년에 태어나 1790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사이어 프랭클린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그 부모님은 17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5번째가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아들로서는 막내 아들이고 아래로 여동생 둘이 더 있었다고 그래요. 미국 독립선언문을 기초하고 자국의 독립에 중추적 역할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미국 헌법의 뼈대를 만든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역사적 영웅이다라고 벤자민 프랭클린을 그렇게 칭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해서 왜 이 글을 쓰게 되었는가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예전부터 나는 우리 집안 선조들의 일화를 모으기를 즐겼다. 아무리 사소한 이야기라도 알고 싶어 했지. 언젠간 내가 너를 데리고 영국에 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친척들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물어보던 일을 기억할지 모르겠다. 그 여행을 떠난 목적이 바로 그거였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 역시도 이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싶을 것이라 생각했다. 아직 내가 모르는 일들이 많을 테니 말이다. 그러던 차에 일주일 동안 시골에서 한가롭게 머물 기회가 생겼기에 너를 위해 이 글을 쓰기로 했다. 사실 이 글을 쓰는 데는 다른 이유가 더 있기도 하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부족함 없이 유복하고 행복하게 지금껏 살았고 세상의 이름도 어느 정도 알렸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 덕도 있었지만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방법을 후손들이 알고 싶어 할 거라 짐작한다.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따라준다면 좋겠다. 누군가 내게 지나온 삶을 똑같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어볼 때마다 기꺼이 그러겠노라고 대답했는데 돌이켜보면 바로 행복 때문이었던 것 같다. 다만 작가가 초판의 오류를 개정판에서 바로잡듯 나 역시도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기는 하다. 잘못을 고치는 것과 함께 내 삶에서 일어났던 불행한 사고와 사건들을 좋은 일들로 바꿀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테고 말이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고 해도 또 한 번의 기회를 받아들이고 싶다는 마음은 변함없다. 인생을 다시 산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영원히 남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역시 그 못지않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노인들은 살면서 겪은 이런저런 일들을 시시콜콜 늘어놓는 걸 좋아하게 마련인데 나 역시 그렇다. 그래도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에 대한 예의로 성가신 걸 참고 억지로 내 얘기를 듣는 것은 별로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글로 남기면 읽든 말든 내키는 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내가 아니라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테니 솔직히 털어놓는 편이 낫겠다. 글을 써나가면서 내 자만심을 드러내는 일이 많을 것이다. 사실 자랑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닌데 라고 얘기를 꺼내면 그 뒤에는 의례 자기 자랑이 따라오게 마련이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은 자만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그러는 것은 못마땅해 하곤 한다. 하지만 나는 자만심이라는 게 그걸 지닌 사람과 그의 행동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로울 때가 많다고 믿기 때문에 누군가에게서든 자만심을 발견해도 편견을 갖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 축복과 함께 자만심이라는 축복도 주셨음을 감사한다고 해서 완전히 어처구니 없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얘기를 해야겠다. 내가 행복한 삶을 꾸려온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며 나를 성공으로 이끈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겸허하게 고백하려 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나는 주님의 그 한결같은 선하심이 늘 나를 향해 움직여서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하시며 설령 다른 사람들처럼 나 역시도 살면서 불행한 일을 겪는다 해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한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짐작해서는 안 되겠지. 내 미래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오직 주님만이 알고 계시며 그 권능 안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고통 또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왜 이 글을 쓰게 되었는가?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나온 삶을 똑같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누가 물었을 때 이렇게 살면 된다라는 어떤 해답지 같은 그런 자서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자랑스러웠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단순히 자만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부어주신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은 전 세계인들이 애독하고 또 이 책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굉장히 멋진 삶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번역을 한 이순영 님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순영 님은 고려대학교에서 노노문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번역학과를 졸업하고 지금 전문 번역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신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시대를 초월한 위대한 인물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성실한 한 시간, 성실한 하루였다는 사실에 용기와 위안을 얻게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은 성실한 한 시간, 성실한 하루를 강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들려주는 교훈에 그치지 않고 오로지 내 안에서 나오는 힘과 열정만으로 나를 빛나는 존재로 만들 수 있고 또 그 빛으로 사회와 국가를 밝힐 수 있음을 자신의 삶 자체로 입증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프랭클린의 이 이야기는 진정한 자기계발서이자 고전 중에 고전이다라고 이순영 번역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죠? 비문 읽어드릴게요. 프랭클린이 지은 자신의 비문. 프랭클린은 1728년에 기지 넘치는 비문을 지었지만 결국은 좀 더 평범한 비문을 선택했다. 그 평범한 비문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인쇄업자 벤자민 프랭클린의 몸이 그 내용이 진부해지고 글자와 금박도 다 벗겨진 오래된 책처럼 여기에 누워 벌레들의 먹이가 되길 기다린다. 하지만 작품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니 그가 믿는 바대로 다시 한번 저자의 손으로 교정되고 수정되어 더 새롭고 아름다운 책으로 태어나리. 오, 얼마나 책을 좋아했는지 알겠죠? 야, 이 표현 너무 은유적이지 않아요? 시적이고. 보세요. 인쇄업자 벤자민 프랭클린의 몸이 그 내용이 진부해지고 글자와 금박도 다 벗겨진 오래된 책처럼 자신의 몸을 책으로 비유했어요. 여기에 누워 벌레들의 먹이가 되길 기다린다. 근데 다시 또 새롭고 아름다운, 더 새롭고 더 아름다운 책으로 태어나리라고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묘비명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자서전의 힘은 바로 그게 아니겠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마지막까지도 장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을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게 바로 자서전의 힘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헬렌 켈러 자서전입니다. 어릴 때부터 헬렌 켈러 역시 무척 책을 가까이 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이야기보다도 헬렌 켈러가 얼마나 책을 좋아했는지 그 얘기를 들려주려고 그래요. 이 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이제 헬렌 켈러가 이걸 쓰면서 뭐냐면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한 꼭지 한 꼭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보면은 1장, 2장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냐면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얘기를 쓰려고 하니 두려움이 몰려온다 그랬어요. 왜냐?
마치 황금빛 안개처럼 어린 시절을 가리고 있는 베일을 벗기는 것이 왠지 망설여진다. 자서전을 쓰는 건 어려운 작업이다.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정리하는데 과거에서 현재까지 흘러온 긴 세월 탓에 실제의 사실과 상상이 뒤섞이면서 영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에 의존하면서 그거를 이제 끄집어내서 이제 되살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작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내려가냐, 그 이제 방향을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얘기가 지루해지지 않도록 가장 흥미있고 중요한 에피소드 위주로 써내려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흥미있고 중요한 에피소드 위주로. 자서전을 쓸 때 물론 연대기 형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근데 그렇게 쓰는 건 하나의 기록물에 해당하고 자서전이 잘 읽혀지기 위해서는 저는 한 꼭지 한 꼭지 쓰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쓸 때 모든 걸 다 기록할 필요는 없다. 뭐냐? 가장 흥미있고 중요한 에피소드 위주로 가장 흥미있고 중요한 에피소드 위주로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서전을 쓸 때는 장황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쓸 필요가 없다. 일기도 마찬가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기 전까지 모든 기록을 다 쓸 필요는 없다. 그건 일지다. 그러니 어떻게 하냐? 가장 중요한 이야기,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 가장 남겨두고 싶은 이야기, 많은 생각을 가져오는 그런 이야기를 한두 가지만 골라서 쓰는 게 일기다. 깊이 있게 그렇게 써내려가는 게 일기인 것처럼 자서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가장 흥미있고 중요한 에피소드 위주로 써내려갈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두 몇 장까지 되어 있냐면은 이게 몇 장까지냐? 23장까지인가? 네, 23장까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편지글로 되어 있습니다. 헬렌 켈러가 1887년부터 1901년까지 이제 보냈던 편지글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편지글도 중요한 자서전 쓰기 자료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린 건 아니고 한 고등학교 때부터인가 하여튼 제가 주고받았던 편지글을 지금도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잘 정리해서 나중에 책 쓰는데 한번 기록물로 남겨두려고 해요. 헬렌 켈러의 이 자화상을 그림이라든지 또는 이거는 뭐지? 조각한 작품이에요. 부조. 헬렌 켈러의 모습이에요. 사진이 이렇게 이제 종종 있거든요. 헬렌 켈러의 모습. 성장기별로.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헬렌 켈러의 전 인생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엿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죠. 바로 이게 1888년 7월에 8살 된 헬렌 켈러와 설리번 선생님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남겨놨습니다. 어이구, 그동안 제대로 안 보였던 것 같다? 인형을 안고 있죠? 인형이라는 단어를 배울 때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21장에 보면은 얼마나 헬렌 켈러가 많은 그 책들을 읽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은 내가 도서관의 한 귀퉁이에서 주홍 글씨를 탐독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 내가 대략 8살일 때였다. 내 기억에 선생님은 어린 펄이 좋으냐고 물어보면서 내가 무슨 말인지 몰라 쩔쩔매던 단어 몇 개를 설명해 주었다. 다음에 선생님은 어린 소년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을 내가 주홍 글씨보다 더 좋아할 거라고 확신한다는 말도 해주었다. 이야기의 제목은 소공자였고 선생님은 다가오는 여름에 읽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8월이 되어서야 읽기 시작했다. 해변에서 지냈던 처음 몇 주 동안은 볼거리와 재밌거리가 너무 많아서 그 책의 존재 자체를 까맣게 잊어버렸다. 또한 선생님도 보스턴에 사는 친구들을 만나려고 잠시 출타 중이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헬렌 켈러에게 책을 권할 때 되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주홍 글씨 안에 담겨있는 그런 이야기를 쭉 물어보면서 아 그게 그렇게 재밌니? 이제 그렇게 물어보고는 아 이 다음엔 어린 소년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책이 한 권 있는데 아마도 그 책을 그 주홍 글씨보다 더 좋아하게 될걸? 이렇게 문을 띄워주는 거예요. 이제 읽고 싶게 만드는 거죠. 궁금하게 만들고 이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설리반 선생님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헬렌 켈러는 그랬대요. 도서관에 들어갔을 때하고 나왔을 때하고 자신이 좀 더 훨씬 더 똑똑해져서 나오는 것 같다고 하면서 도서관에 한번 들어갔다 하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 진정한 독서의 즐거움은 소공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2년 동안 나는 집에서나 보스턴에 있을 때나 책을 많이 읽었다. 물론 그때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 모두 다 기억할 수는 없다. 또 어떤 순서로 읽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러면서 쭉 읽었던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도 그렇게 많이 읽었고 또 뭐 우화라든지 또는 그 유명한 고전들 셰익스피어 이야기를 더욱더 가까이 했어요. 근데 그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 철로 역정을 되게 의미 있게 재밌게 읽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헬렌 켈러는 철로 역정은 별로였고 끝까지 읽지 않은 걸로 기억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취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달리 할 일도 없어서 사촌 오빠에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읽어달라고 간청했던 어느 비오는 일요일 아침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사촌 오빠는 내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여기면서도 요셉과 그의 형제 이야기를 내 손 안에 글자로 써주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야기는 재미없었다. 일상적이지 않은 단어 구사와 반복적인 표현 때문에 이야기는 먼 가나안 땅에서나 벌어지는 비현실적인 사건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형제들이 요셉의 색동저고리를 들고 야곱의 텐트로 들어와서 사악한 거짓말을 고하는 대목에 이르기도 전에 벌써 잠이 들어 꿈나라를 헤맸다. 그렇게 나와 있네요. 아, 재미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내가 성경에서 발견한 영광스러운 기록들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 오랫동안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쁨과 감동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고 지금은 성경을 다른 어느 책보다도 더 좋아하게 되었다. 성경은 여전히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느껴지는 대목이 많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해야 했던 현실적인 요구들을 후회할 때도 있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 대학 다닐 때 세계문학 작품들을 읽다 보면은 성경을 모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84학번인데 한 달 용돈이 5,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이 그때 2,500원이었어요. 용돈의 반을, 한 달 용돈의 반을 이제 투자해서 제가 성경책을 샀죠. 왜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세로줄로 이렇게 그어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책을 이렇게 읽는데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세로줄로 된 거는 읽다 보면은 이게 줄 맞춰서 읽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기다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왜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으니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제 발로 교회에 갔습니다. 완전 기적이었죠. 그 이후로 저는 이제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고 있고 또 시골 교회 목회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대한 그 남다른 비전을 갖고 가나안 농군학교를 제가 1987년도 대학 4학년 때 수료를 하고 실제 그 김용기 그 교장이었죠. 김용기 장로님의 상담도 받고 그분 댁에서 하룻밤을 묵어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가나안 농군 학교에 이제 수료를 하게 된 그것 또한 아버지의 그 책장에서 발견한 뭐냐면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이 어디에 있냐면 그 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책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어버렸거든요. 이 책 진짜 귀한 책이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이 책. 아버지의 서재에 이 책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한 남자분이 이렇게 어떤 뭐, 돌인가? 바위인가? 여기 걸터 앉아서 고무신을 신고 있어요. 그리고 책이 무릎 위에 올려져 있는데, 기도를 하는지 뭔가 묵상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 걸까? 이 안에 내용이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김용기 저.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아버지의 서재에서 이걸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옛날 책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세로글로. 너무 오래돼서 이렇게 막 거의 갈색이죠. 갈색. 베이지, 진한 베이지색. 그분의 말씀을 따라. 제가 이분을 직접 만나고 또 이분이 막사이사이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필리핀에서. 그래서 참 이분을 존경하고 이분이 지은 책을 제가 다 읽어봤어요. 이 책이 몇 년도에 나왔냐 하면은 볼까? 이게 1978년. 1978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78년, 22, 20, 42년 전에 이 책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 이렇게 살 때가 아닌가. 심은 대로 걸으라. 잘 살 길 여기 있다. 뭐 이런 책들. 이것뿐만이 아닌데 그 외의 책들도 제가 다 읽었어요. 근데 이분의 책을 쭉 이제 제가 읽어 나가는데 56쪽이에요. 15만 평의 돌산과 싸우면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읽었는데 어머, 이 문장. 젊은이들이여 농촌으로 가라. 이 대목에서 제가 꽂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졸업을 할 그 무렵 1988년도에 제가 졸업을 했는데 80년대는 거의 많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났고 시골에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만 남았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진정 나라를 위하거든 시골로들 내려가거라. 졸업생은 아주 내려가고 재학생은 공부하는 틈틈이 내려가면 된다. 생소한 대로 갈 것 없이 각자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면 돼 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3년을 기도했거든요. 그 전에도 제가 뭐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쭉 해오다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젊은이들이요, 농촌으로 가라. 이 책 때문에 이 내용을 쭉 읽어가다가 여기 이 부분에서 딱 꽂혀버린 거예요. 네, 괜찮았었거든요. 여기 그냥 쭉 이렇게 읽어가다가 괜찮았는데 356쪽에 이 부분 젊은이들이요, 농촌으로 가라. 그리고 뭐라고 나왔냐면은 졸업을 한 사람은 아주 내려가래. 아주 내려가. 그것도 딴 데로 갈 것 없이 고향으로 가면 된다. 근데 그때 당시 제 친구가 남편을 소개를 해줬는데 제 남편은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땅을 일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농촌에 살아보니까 그게 현실과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상처와 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은 치유 시집이 지난 2020년 11월 22일 좋은 땅 출판사에서 이게 출간이 되어졌거든요. 난주와 애썼다. 제가 저에게 보내는 사인입니다. 정말 그동안 살아오느라 너무 애썼다. 이게 제가 15년 만에 펴낸 시집입니다. 첫 번째 그 시집이 뭐였냐면은 여기 다행히 있네요. 첫 번째 시집이 바로 이 은빛 자전거입니다. 은빛 자전거. 미니원에서 펴냈고요. 2001년도에 나왔고 그리고 2005년도에 리토피아에서 발간한 29번 가포종점입니다. 이 두 권이 나온 그 이후로 제가 시집을 내질 못했어요.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 프로필에도 이제 말해 놓았는데 23살 아버지의 책장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라는 책을 읽던 중 농촌 복음화의 비전을 발견하고 가나안 농군학교를 수료하게 된다. 대학 졸업 후 국어교사의 길을 접고 농부의 아내가 되었다. 저는 사범대학에서 국어교육을 전공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이 군대 간 틈에 이제 남편과 제가 대학원을 졸업을 하게 됩니다. 서울기독대학교 치유상담대학원에서 제가 전공한 분야는 영성상담이에요. 마치 시몬의 상록수에 나오는 여주인공처럼 그러나 농촌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며 결혼을 반대하셨던 아버지의 말씀이 옳았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다. 우리 아버지가 결혼 반대하고 결혼식 내내 얼마나 우셨는지 결혼식 마치고 난데 아버지 눈이 저는 토끼 눈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왜 사람이 울고 나면 토끼 눈처럼 빨개진다고 하는지. 근데 아버지 눈이 그런 거예요. 흰자위가 그냥 빨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버지는 제 고향이 경남 산청인데 충남 태안.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차편이 좋지 않아서 12시간 버스를 타야 됐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보면 아버지가 너 1년에 한 번 보면 몇 번을 보겠냐. 자주 못 본다는 거에 대한 서운함이 많이 컸었고 또 농촌에 시집가면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그러니 너의 선택이 옳지 않다. 그래서 결혼을 처음에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제 남편의 손을 잡아보고 딸을 굶겨주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때 당시에. 그때 그 아버지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네요. 남편은 특수작물을 재배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버섯을 재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가피 농사를 지었는데 잘 될 때 이렇게 하니까 누구나 막 너도 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포화 상태가 되어지면서 이게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가격도 하락하게 되고 팔로도 막히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가 IMF 때 한번 터지고 또 2010년도에 한번 또 터지고 그래서 부도에 경매에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한 치열함은 더해졌고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전기요금을 못 낼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전기요금 몇 달치 밀리면 그 검침원이 오거든요. 근데 저는 왜 그렇게 검침원이 자주 다녀가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 밀렸다고 오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보름달이 환하게 떴는데 그 보름달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집은 이제 통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바깥을 바라보는 걸 너무나 좋아해서 답답한 걸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 통유리로 그 달빛이 막 스며드는데 아마 그 달빛을 보니까 저 달빛이 그냥 한 달 내내 비춰졌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전기요금 걱정하지 않게.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이 11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생존을 위한 치열함은 더해졌다. 난관을 헤쳐나가보자 수많은 독서와 자기개발을 함으로써 2016년 대한민국 명강사 제205호 한국강사협회에서 주는 회였어요. 기업교육 명강사, 독서활동가, 기업교육 명강사는 인재경영에서, 그리고 독서활동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가 이제 임명되고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가장 큰 기쁨이자 보람이었죠. 지금은 농부이자 목회자의 아내로, 두 요리사의 어머니로 글쓰고 강의하고 상담하고 책 만드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 이야기를 담은 치유 시집 상처와 무늬는 시집 은빛 자전거 29번 가보종점에 이어 제가 15년 만에 펴내는 이 두 권의 시집 다음으로 바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요. 순서가 이렇게 제1시집, 2시집, 3시집 네, 이렇게 이 시집에 담긴 시와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신락 같은 희망의 끈, 생명의 빛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프로필에 이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시 있죠? 그 시 읽어주고 마칠게요. 이번 11번째 시간은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썼던 시들입니다. 그 시가 몇 쪽에 있냐 하면요. 244쪽입니다. 244쪽. 제 시집은 특징이 한쪽에는 시가 있고, 그 다음 시에 얽힌 이야기가 있고, 또 그 이야기 밑에는 제가 독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전화가 오는데, 제 시집은 이렇게 딱 열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거 언제 읽나? 이게 300쪽인데, 300페이지인데, 언제 읽나? 했는데, 이거 있잖아요. 손에서 놓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손에서 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아껴가면서 읽었다고 그래요. 새벽 2시까지 읽다가, 이건 내일 읽어야지. 그리고는 그 다음날 다 읽고 딱 덮었잖아요. 너무 아쉬워가지고 막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읽을 게 없네? 그랬다가 위로를 얻었던 게 뭐냐면 이 이야기 밑에 질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이야기를 써야 되겠다.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제가 이렇게 노트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노트에다가 이야기를 이제 적는 거죠. 메모도 하고. 제가 아까 들려드리겠다고 했던 그 시를 이제 낭송하고 또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또 질문도 하면서 오늘 이 11번째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월 대보름 가난한 시인의 집. 지붕 없는 지구라는 방에 등이 켜진다. 초저녁부터 밤늦도록, 아니 새벽이 올 때까지 꺼지지 않는, 끌 수 없는 등. 요금이 미납되었으니 전기를 끊겠다는 한전의 통보 겁나지 않는 오늘은 밤새도록 시집을 읽을 수 있겠다. 나처럼 환한 정월 대보름날 저녁, 이 시를 지었다. 내가 아끼는 시다. 나의 가난함을 최대한 시적으로 미화하고 싶었던 20년 전 풍경. 그리고 이런 날도 있다. 깊은 한밤중이었거나 새벽녘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그 무렵도 여전히 사는 게 힘겨웠다. 내 입에서 한숨처럼 새어나오는 말을 일기장에 받아 적었었다. 다음에 글이다. 자정 가까운데 쪽다리 비스듬히 누워 사색에 잠겨있다. 저도 나처럼 고민이 많은 게지. 등록금, 월세, 전기세, 회비, 고추모종, 콩종자. 나는 온통 돈 걱정인데 저 달은 무슨 시름이 깊어 쉬 잠들지 못하는 걸까?
궁금하다. 그때는 왜 그렇게 한전 검침원이 자주 다녀갔는지, 어떻게 전기요금이 매번 3개월씩 미납되어 전기 끊는다는 얘기를 그리도 자주 들어야 했는지, 그 일 떠올릴 때마다 서글프고 울적해진다. 지금은 태양광으로 바꿔 햇빛이 적은 겨울을 빼곤 전기요금이 최소한으로 나온다. 요즘 전기요금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집에 2,430원 나와요. 태양광을 쓰니까 여름, 가을에 전기가 많이 이렇게 잉여전기라고 해서 쓰고 남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겨울에 이제 그걸 쓰는 거죠. 전기가 남아서 전기 기본요금만 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날도 있네요. 질문입니다. 그땐 사는 게 뭐 이런 게 다 있나 했는데 살다 보니 누구 말 맞다나 옛 이야기 할 날이 오긴 오네요. 당신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요. 자, 이런 식으로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여백에는 이렇게 노트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잘 기록을 하면 되겠어요. 오늘 저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곁들였네요. 오늘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 벤자민 프랭클린의 삶의 태도를 배우고 또 그의 지혜를 꼭 익혔으면 좋겠다. 왜 그가 이 책을 써야만 했는지 그걸 읽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정말 후회하지 않는 성공적인 인생을 꼭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헬렌 켈러 아시죠? 들을 수도 볼 수도 말할 수도 없었던 그녀.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노력을 통해서 미국의 명문대 하버드 대학을 갔지 않습니까? 영화에도 등장하고 책도 내고 또 이렇게 헬렌 켈러 자서전을 통해서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꾸려왔는지 그 치열한 삶을 이렇게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위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옆에 훌륭한 부모님과 스승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의 책 상처와 문이 따끈따끈한 거죠. 따끈따끈해요. 정말 따끈따끈한 책. 이제 오늘이 12월 19일 토요일인데요. 이제 세 밤만 자면 19, 20, 21 세 밤 자면 12월 22일에 전자책이 제가 운영하는 별이 되는 집 출판사에서 나옵니다. 이것과는 좀 달라요. 여기까지는 같은데 이만큼은 같은데 위하고 이 아랫부분은 제가 좀 다르게 북 디자인을 했습니다. 나오게 되면 여러분 따로 제가 유튜브에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제 삶을 또 걸어왔는지 돌아서 걸어왔던 제 삶, 네, 돌아서 가는 길도 아름답더라고요. 네, 할 얘기도 많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 한 권의 책 때문에, 이 책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 했죠. 제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너덜너덜해진 이 책 보이죠? 네, 제가 아끼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책 그 다음으로. 여러분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헬렌 켈러도 만나보시고 또 저의 속 이야기도 한번 읽어보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인터넷 서점에서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프랭클린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